자, 오늘 제목은 뭐죠? 금융위기와 그 대책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이아 이 협회가 앞으로 나아갈 미래의 비전을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엊그저께 1강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오늘 8강까지 왔네요. 여러분들 꾸준하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한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 근데 그 보람이 이제 열매를 거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강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오늘 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금융위기와 대책인데, 자, Where are we now?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어디에 있죠? 모임 공간에 있죠. 맞습니다. 모임 공간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망망대해, 배에 자기 혼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막막하죠? 그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망망대해 바다에 혼자 있어. 그럼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는 좌표가 필요합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좌표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 지금 어디에 있냐? 우리는 금융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금융위기. 그럼 우리가 금융위기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디로 좌표를 잡아서 가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우리 여러분들 이 위기란 말. 이 위자가 무슨 위자죠? 위험할 위자죠. 기자는? 기회 기자입니다. 위기라는 단어는 위험도 있지만 뭐도 있다? 기회도 있다. 근데 우리는 여지껏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위기가 온다면 그 위험 속에서만 빠져 있었지 기회를 잡은 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거의 없습니다. 위험이 닥치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한 게 우리의 과거의 삶이었었어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래야 될까요? 위기는 위험도 오지만 기회도 온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위기가 왔을 때 기회를 잡자고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기회를 잡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위기란 말이 영어로 뭐예요? 크라이시스. 위기, 이 크라이시스가 그 어원을 찾아보니까 라틴어에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판단하여 결정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위기란 뜻이. 판단하여 결정한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위기라는 건 뭐예요? 낭떠러지에 밧줄을 쥐고 있는데 그 밧줄이 겉에는 다 끊어지고 한 가닥만 달랑달랑 매달려 있어. 위기 아니에요? 위기죠. 자동차가 절벽에 딱 걸쳐가지고 왔다 갔다 해. 응? 조금만 턱 건드리면 떨어질 거야. 위기 아니에요? 그런 위기죠. 그런 위기 속에서 판단해서 결정한다는 게 그 뜻이랍니다. 라틴어에는. 여러분들 만약에 집에 불이 났어. 어? 근데 나 혼자만 있어. 식구들 다 빠져나간 상태야. 그 불이 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위급한 상황에 그냥 내 목숨 살려고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짧은 시간 1, 2초 안에 자기가 가장 소중한 거 하나쯤은 갖고 나가려고 판단할까 안 할까요? 하겠죠? 여러분 같은 뭐 갖고 나올까요? 핸드폰.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금은 보석을 가져갈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자기가 소중하게 이런 거 갖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가장 자기 가족 사진, 그 앨범 있죠, 앨범. 그걸 가져가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사람마다 그 위기 때 판단해서 결정하는 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한테 금융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결정하겠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닐까요?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2015년도에 혹시 그렉시트란 말 들어보셨나요? 그렉시트. 그리스가 엑시트한다. 즉 유럽연합에 있던 그리스가 유럽연합에서 쫓겨나요. 탈퇴합니다. 자의적이 아니라 쫓겨난 거예요, 사실은. 작년에는 또 브렉시트라는 말이 나왔죠. 유럽연합에서 누가 탈퇴한 거죠? 영국이. 그것이 다 어떤 금융위기 속에서 일어나는 사실들이에요. 그럼 이 금융위기가 왜 일어나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원인을. 이 금융위기는 국가에만 일어날까요? 대답 좀 해주세요. 네, 이 위기라는 것은 뭐 정부, 기업, 개인, 각도 뭐 시스템 모든 곳에서 다 일어날 수 있는 게 금융위기입니다. 크게 일어날 수도 있고 작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금융위기가 일어나는 그 원인은 좀 어려운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게요. 급격한 신용 팽창과 수축,
이게 금융위기를 일으키는 첫 번째 원인이랍니다. 좀 경제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여기서 신용이란 말 나오는데 신용이 뭐죠? 이 시중에 돈이 흘러다니는 걸 신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장에 돈이 많이 흘러다니면 팽창이 됐다는 뜻이고 돈이 적어지면 수축됐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예,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있다, 팽창. 걷어들였다, 수축. 우리 지난번 시간에 다 강의 드렸던 부분이죠. 인플레이션 금리 가지고 조절한다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용과 팽창은 항상 반복됩니다.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요. 사이클을. 그 이 사이클을 누가 만드느냐? 뭐가 만들까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요. 마음이. 우리가 여러분들 자연적인 성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경제에서. 우리가 나무를 심었어.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무는 1년이 지나면 이게 성장이 돼야 안 돼요. 그 잎방 밑으로 성장합니다. 가로, 세로, 높이로. 부피가 커져. 해마다 5%씩 성장한다는 게 나무의 크기랍니다. 가만 놔두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데 거기에 사람이 욕심이 개입돼 버리면 요만큼 성장할 게 이만큼 성장하게 만들고 요만큼 수축할 걸 요만큼 더 크게 수축하게 만드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경우 이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뭐가 들어가냐면 이 그리드 앤 패닉이 여기 작용됩니다. 그리드가 뭐죠? 욕심. 패닉은 공포. 그 어떤 마음이 내가 욕심이 많으면은 어떻게 될 거고 공포가 많으면 어떤 거에 따라서 이 금융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잘 만나지도 않던 내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기분 좋은 목소리로 야, 친구야, 내가 오늘 점심 살게 그러는 거야. 뭐 점심 산다니까 거부할 일이 없잖아요. 기분 좋게 점심을 먹다가 이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야. 이번에 내가 주식을 했는데 이번에 좀 돈을 벌었어. 기분 좋아서 내가 밥 한 끼 사는 거야. 딱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래? 너 참 잘했다. 현명한 판단 잘했구나. 투자 잘했구나. 하는데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야. 배가 살살 아파. 남이 잘 되는 걸 보니까 배가 아픈 거야. 그래서 그날 집에 가가지고 생전 안 보던 컴퓨터 열어가지고 주식 시장을 보는 거야. 친구가 했다는 주식을 보니까 자기도 하면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기 항상 건조해가지고 내가 투자를 합니다. 한 주당 10,000원짜리 주식을 딱 투자를 했어. 네,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안 있다 그게 12,000원이 되네?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릿속에 물풍선이 딱 생기는 거야. 야, 나도 친구한테 점심 사줄 수 있겠구나. 그래가 이게 14,000원이 올라갔네? 그러면 이제 이 사람 팔아, 안 팔아? 안 팔아요. 그러면, 내 점심뿐만 아니라 내가 평상시에, 무슨 좋은 사이클 한 대 사고 싶었는데, 사이클 살 수 있겠구나. 라고도 생각을 하죠. 근데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해. 10,000원까지 떨어졌어. 그래도 팔아, 안 팔아? 아니야, 곧 올라갈 거야. 자신을 또 합리화시킵니다. 그죠? 근데 또 이게 8,000원, 6,000원 떨어지는 거야. 4,000원. 근데 원래 여러분들 이 주식 가치가 원래가 10,000원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래가. 우리가 뭐 금융에서는 본질 가치란 말 써요. 원래는 10,000원짜리인데 8,000원, 6,000원, 4,000원까지 떨어지면 원래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더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더 원래 사야 되는 거잖아요. 본질 가치가 10,000원이라면. 근데 8,000원, 6,000원, 4,000원 찔 때 뭐가 생겨? 공포가 생겨가지고 팔아 제껴버립니다. 그게 개미들의 속성이에요. 결국은 정상적으로 요만큼 팽창할 것이 사람이 욕심이 들어서 이만큼 팽창하게 만들고 요만큼 수축할 것이 사람들의 공포 때문에 이만큼 수축하게 만들어. 그래서 사이클을 만들고 금융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공감하세요? 네.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동성 함정이란 말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재무나 금융에 발을 들여놨을 때 절대로 유동성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건 쉽게 얘기해서 카드 빚내서 집 사는 거야. 더 쉽게 얘기하면 단기 자금을 빌려다가 장기 자금에 묶어두는 거.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장기 자금, 부동산 산다는 건 뭐야? 팔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이 카드 빚은 바로바로 갚아야 되잖아. 거기에 여러분들 개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가장 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단기 자금을 빌려서 장기 자금에 묶어두는 건 절대 하면 안 돼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 세 가지가 바로 금융위기를 일으키는 원인이에요, 원인.
자, 그렇다면 이 금융 위기가 아까 사이클을 간다 그랬죠? 일정한 주기를 가져요. 근데 그 주기가 보통 3년, 4년, 5년을 주기로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부터 한 30년에서 40년 정도만 거슬러 올라갈게요. 자, 1984년에 미국에서 SNL 사건이 터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987년에 블랙 먼데이 사건이 일어나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블랙 먼데이? 예? 미국 주식이 폭락한 날이에요. 세 번째가 1994년 멕시코 페소화가 폭락해. 페소화는 멕시코 돈입니다. 예. 그 다음에 4번 1997년인가 8년 8년 아시아 외환위기. IMF 아시죠? 예. 그 다음에 2002년에 닷컴 버블 붕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 그 다음에 2010년 유럽 재정위기. 자, 거의 3년, 4년, 5년 주기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예. 여러분들 아마 다 들어봤던 이야기야, 뉴스에서. 1984년은 SNL은 이거 은행입니다. 이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 레이건 대통령이 시장에 돈을 많이 푸는 정책을 펼칩니다. 이분 원래 전직이 배우야, 배우. 그러니까 포퓰리즘,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많이 펴가지고 시장에 돈을 많이 푼 거야. 많은 경제학자들이 위험하다고 얘기했는데도 그냥 고집대로 밀고 나갑니다. 그게 어느 날 뻥 터진 게 바로 1984년. 은행들이 심한 구조조정을 받게 되는 게 84년도예요. 이거를 극복하는 과정에 또 블랙 먼데이가 터져버리는 거야. 극복하다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 노력 속에 인간의 욕심이 딱 개입이 되는 거야. 이 블랙 먼데이라는 게 87년인데 이건 뭐냐면 1980년대 중반에 아시아의 많은 제품들이 미국으로 들어옵니다. 생산원가가 낮은 아시아 제품들이 들어와 버리니까 미국의 제조업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생산원가가 비싸요? 싸요? 비싸잖아요. 인건비도 비싸고. 그러니까 경쟁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때 우리나라에 현대자동차가 뭐 들어왔냐면 엑셀이 들어가고 유고슬라비아 유고라는 차가 들어왔는데 유고는 금방 망하고 엑셀은 성공해서 세계 탑5 안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아시아에 많은 정말 이런 제품들이 들어오는데 그 당시에 그 소니의 워크맨? 사람들이 막 가슴을 막 설레게 했던 완전 엄청 들어와가지고 다 장악을 해버리니까 미국의 제조업들이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생산원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경쟁이 안 돼. 그때 미국 정부에서 택한 정책이 뭐예요? 위에 캐나다, 미국, 멕시코 합한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죠. 나프타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캐나다와 미국과 멕시코는 관세라도 철벽해가지고 다 철폐해가지고 자유스럽게 무역하자라고 하고 미국의 높은 생산원가 공장을 갖다가 다 어디로 옮긴다? 멕시코로 다 옮기는 작업이 그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멕시코에 많은 생산원가, 멕시코는 임금이 싸고 땅이 싸기 때문에 이 미국 공장들이 설립하기가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멕시코 쪽으로 많은 돈이 몰릴까 안 몰릴까요? 자기 몰리겠죠? 그러니까 페소화가 막 급등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가치가. 그런데 항상 급등하면 항상 물풍선은 뻥 터지게 돼 있어요. 뻥 터져가지고 폭락한 게 바로 94년도 폭락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때 많은 아시아 제품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돈을 벌어가지고 아시아 수익이 늘어났는데 그때 흥청망청망 쓰다가 외환위기를 딱 겪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IMF처럼. 그때 IMF에 우리나라 사람 가정들 한 집안이라도 그 영향 안 받는 가족이 있었나요? 대부분 다 영향을 받았잖아요. 아주 치명적으로. 다 실제 명예퇴직 당하고 자영업 몰락하고. 근데 이때 요걸 가지고 유럽이나 미국의 많은 금융자본가들이 돈을 확 모아가지고 자기네 이 속에 챙긴 사건이 이게 사실은. 이때 쓸어모은 돈 가지고 그 많은 금융자본가들이 어디에 투자했어? 인터넷 사업에, IT 사업에 투자해가지고 또 IT 산업이 확 올라간 때가 그때입니다. 근데 그게 2002년도에 붕괴가 돼버렸어. 이때 그 이라크 전쟁하고 그다음에 9.11 테러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붕괴가 돼버립니다. 미국 정부가. 가만 놔둘 수가 없겠죠. 그래서 2000년도 초에는 또 알란 그린스펀이 금리를 초저금리로 내렸다가 부동산 막 사기 시작해도 얘기했죠. 근데 어느 날 또 금리 팍 올라가서 뻥 터져버리니까 위기가 터졌어. 서프라임 모기지. 다 아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마음이 욕심과 공포가 다 관여되면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그렇다면 유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유럽은요, 유럽연합을 갖다가 만들었었죠? 유럽연합을 만들 때 그 주축국이 영국, 프랑스, 독일이었었어요. 그러면서 화폐를 통일합니다. 그게 뭐죠? 유로화. 그 유로화를 갖다가 유럽의 공통화폐를 만들었는데, 그 많은 유럽 나라를 갖다 참가시켜야 되잖아. 그 유인책으로, 자, 이탈리아, 그리스, 뭐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나라한테 유인책으로, 만약에 그 그리스가 100의 정도, 100 정도의 자기의 이 화폐를 주면은 이 유로화로 100을 줘야 되는데, 유인책으로 120을 줘버린 거야. 그 대가로. 그러면 그리스나 이탈리아는 10엔이나 20이 더 생긴 거죠. 이 여분으로 생긴 돈을 갖다가 어떤 생산적이고 건전한 곳에 투자했으면 상관없는데 다 어디에 투자해버렸어요? 다 연금에. 연금 복지 사업에 다 투자해가지고 다 소비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뻥 터져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가 디폴트가 일어나는 게 여러 번 일어나게 한 거예요. 이걸 정부가 잘못한 것에서 재정위기가 됩니다. 화폐가 급등했다 떨어지는 것은 외환위기라고 하고, 은행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금융위기, 그 다음에 정부가 실수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재정위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경제위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앞으로 가장 사람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앞으로 금리가 터질 만한 가장 근접한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가 볼 때. 미국? 중국? 다 맞습니다. 제가 이거 3, 4년 전에 강의할 때는 사실 중국이었었어요. 중국은 왜 그러냐면 인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단기 자금을 끌어다가 사회 간접 자본인 철도, 도로, 아파트 때문에 다 투자를 해버린 거야. 유동성 정책 무섭다 그랬죠? 단기 자금을 끌어다가 장기 자금을 묶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해요. 반드시 터지게 돼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중국 사람들이 무냐 노력을 합니다. 근데 거기 욕심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지금 이제 미국에서 다 지금 아까 지금 위기가 일어난다고 얘기했죠? 그 원인이 뭐가 됐습니까, 지금? 팬데믹, 코로나. 이것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금융위기가 또 와요. 우리 그거 대비하지 않으면 또 큰일 납니다. 그게 빠르면 내년, 늦으면 2023년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때는 금융위기뿐만 아니라 부동산 붕괴까지 와버려요. 여러분들 보세요.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이 부동산 담보대출이 2몇 %였는데 지금 5몇 % 늘어났죠. 2배로 늘어났습니다. 기준금리가 뭐 0.25%, 0.5% 올리지만 시중금리는 거의 몇 배가 돼서 늘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금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었잖아요. 어? 내년에 미국에서 3번 금리 인상시킨대. 그리고 시중금리는 엄청나게 올라가게 됐어요. 그럼 누가 압박을 받을까요? 대출받은 사람, 특히 기업들. 기업들은 한두 푼 대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장금 대출 받죠. 또 부동산 집을 사가지고 대부분 대출 받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엄청난 부담이 돼. 그걸 갚다 못 갚으면 뻥 터지는 거죠. 채무 불이행, 디폴트가 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작년인가요? 미국에서 2.2조 달러를 양적 완화를 했어. 몇 조라고요? 2.2조면은 우리나라 달러니까 이거 내가 1,000을 곱하면 어떻게 되겠죠? 한 2,500조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게 2.2가 아니라요. 이 중에서 1.7조 달러는 양적 완화지만 그중에 5천억 달러는 미국 기업들에게 대출해 주는 겁니다. 대출. 근데 그 대출 5천억 달러를 담보로 해서 또 4조 달러를 발행하겠다고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5조 7천억 달러를 갖다가 양적 완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 도냐면 지금까지 달러를 몇백 년 동안 발행해 왔잖아요. 그 발행한 것에 작년에 양적 완화 시킨 것이 3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돈을 찍어낸지 아시겠죠?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달러 찍어낸 것에 그걸 100이라고 봤을 때 작년에만 찍어낸 게 38%야. 그럼 돈을 엄청 많이 찍어낸 거거든요. 그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우리 1강의 때? 인플레이션. 기량 인플레이션일까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그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지금 미국 정부에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걸 하는 거야, 지금. 시중에 돈을 갖다가 이제 긁어 모으겠다는 거죠. 테이퍼링이 뭐죠? 항상 미국 정부는 1년에 이 시중에 돈을 푸는 양이 있어요. 자, 여기 A라는 수도가 있어요, 수도. 이게 수도 꼭지야. 자, 요만큼 나오던 게 해마다 이런 기준이 있는데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많이 나오던 것을 그냥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내보내는 거야, 자금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시중에 평상시 같으면 100을 내보내는 것을 한 20에서 30으로 줄인다라는 게 테이퍼링이야. 수돗물이 콸콸 떨어지는 거를 잠가버린다는 뜻입니다. 근데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시중에 자금이 어디로 들어갈까요? 은행으로 들어오겠죠? 자금을 회수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경기가 위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만약에 금리 인상이 돼버리면 모든 기업들과 부동산 대출 받은 사람들이 초비상에 걸려버리는 겁니다. 그 압박감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여기처럼 뻥 터져버리는 거라고. 그게 불과 22년, 23년에 일어나 이제 금리 인상을 계속 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또 FRB 미국 금리에 따라가 안 따라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되게 덥네. 아유, 그럼 또 추우시니까. 그러면 이런 위기가 항상 전조가 오게 돼 있거든요. 지금 여러 나라에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금 영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전조가 보이고 있어. 근데 그 전조가 보여도 사람들이 에이, 저거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돼버리는. 그렇게 자기 합리화시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전조가 보일 때 반드시 그 일이 터진다는 사실을 제가 요즘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요, 세계의 많은 금융, 이 자본가들이 뭘 하고 있냐면,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위험성을 했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코인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 엄청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인플레이션 해칭할 수 있는 게 지금 암호화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금을 팔아다가 코인을 살까요? 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 위험을 미리 대비하겠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돼요? 이걸 모르면 또 고스란히 우리는 그냥 위험 속에만 있는 거야. 기회를 못 잡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뭘 이렇게 여지껏 어떤 코인을 강조했습니까? 리플을 강조한 거야. 리플이 우리가 그 금융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가장 빠르게.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진짜 내가 예측한 대로 10만 원이 갔다. 그럼 만 개 가진 사람, 10만 개 가진 사람 최소 10억에서 100억을 벌죠. 그럼 남들은 그 위기 속에서 허덕이기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은 고생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IMF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돈 번 사람이 있어요. 수출업자들, 달러 맞이 가는 사람들, 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돈 벌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는 그 위험 속에 빠지지 말자라고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공감하세요? 네. 그러면 제가 왜 리플을 갖다 그렇게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 강의를 그냥 저 강의 들으니까 좋네 이 정도만 알았을지 모르지만 이제 좀 깊이를 좀 달리 하세요. 저 유도균 원장이 왜 저렇게 침튀기면서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는지를. 저도 이 58년 동안 살면서 숱하게 겪었거든요. 그거를 재작년에 됐을 때 깨달은 거야. 아, 이게 정말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구나. 이걸 내가 모르고 대비했다가는 나도 또 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1997년, 8년도 입시학원 문 닫았어요. 그 잘 나가던 입시학원, IMF 때문에. 그때 IMF랑 경제 흐름을 알았더라면 저도 대비가 됐겠죠? 모르니까 당한 거예요. 모르니까. 이제 여러분들 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특히 여기 계신 분들만큼 당하면 안 돼. 리플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리플을 많이 샀다고 해서 저한테 단 1원 생기나요? 안 생기죠? 근데 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위기 속에서 건져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절대 빠지지 않게 하려고. 지난번 그 리플 강의 들으신 분은 좀 공감이 되시죠? 리플이 얼마나 대단한 코인인지. 모든 이 금융 시장을 장악하는 게 리플이에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뭔지 알았고 우리는 그 대책은 우리는 리플로 그 대책을 삼는다. 이해되셨나요? 네. 오케이.